제가 발표할 논문은 크로스 노드 페더레이티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for spatial temporal data modeling이라는 제목으로 2021년에 KDD에서 발표된 논문입니다. 목차는 논문과 동일하게 다 이렇게 진행되고, 먼저 인트로덕션으로 이제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는 센서나 웨어러블 기기, IoT 디바이스 같은 기기 엣지 디바이스에서 생산되는 데이터의 양이 매우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센트럴라이즈하게 퍼져 있는 데이터들로부터 이 스파셜 템포럴 디펜던시한 특성들을 모델링하는 것은 이 교통량 예측과 같은 문제에서 매우 다양하게 활용되는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본 논문의 가장 큰 토픽이 이 스파시오 템퍼럴 모델링인데, 이 개념 자체가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면, 아래 그림처럼 그 트래픽 네트워크, 교통량 네트워크는 이제 도로에 설치된 속도 감지 센서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 하나의 센서가 도로가 지나가는 차들의 속도 데이터나 속도 같은 것들을 시퀀스 형태로 수집하고, 이 전체 네트워크에서 각 센서가 노드가 되고, 그리고 이 센서들 간의 거리에 따라 엣지가 결정되는 구조인데, 여기서 특징은 어떤 특정 도로 A라는 도로의 트래픽 상황이 이 주변 도로의 상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제 이 A라는 도로의 미래 교통량을 예측하고자 할 때 그 센서 A가 가진 그 자체의 데이터 그 자체뿐만 아니라 인접한 도로에 있는 다른 센서들 간의 스파셜한 정보까지 함께 고려를 해야 한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래서 즉 센서의 시계열 시퀀스 데이터는 해당 센서의 과거 시점 정보뿐만 아니라 이제 그래프에서 연결된 다른 센서의 영향을 받아서 미래의 값이 변화하기 때문에 이 스파셜한 정보와 템포럴한 정보를 모두 활용한다면 예측할 때 조금 더 성능을 올릴 수 있다는 동기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파셜한 그 정보와 템포럴 정보를 모두 학습하기 위한 좋은 방법으로 최근에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의 발전과 함께 이제 이 스파셜 템포럴 데이터를 그래프로 모델링하는 방법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 스파셜 템포럴 데이터 예측 모델에 그래프를 도입함으로써 성능 발전을 상당히 이루었지만 여전히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전체 그래프 관점에서 거리가 실제로 먼 노드여도 비슷한 템포럴 패턴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래프에서 스파셜한 정보만을 담고 있는 어드제이선시 매트릭스 같은 것을만을 사용해서 학습할 경우에는 이런 템포럴 시밀러리티, 노드 간의 템포럴 시밀러리티를 기존 모델들은 무시하게 됩니다. 쉬운 예에서는 교통량 네트워크에서 이제 회사 앞에 있는 도로들의 경우에는 실제로 물리적 거리가 떨어져 있더라도 회사 앞의 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퇴근 시간에 템포럴한 피처가 유사한 그 패턴을 가질 수 있는데, 이 거리만 고려하게 된다면 그런 패턴들을 무시하게 되는 한계를 가집니다. 따라서 이제 그래프 레프레젠테이션 방법론들을 향상시켜서 이제 그래프 내의 복잡한 스파셜 템포럴한 디펜던시들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되었고 있습니다. 이제 방금 설명한 한계는 이제 모델 내부의 학습 능력 측면에서의 한계이고, 데이터 분산의 관점에서 기존 모델들이 가진 한계를 살펴보면, 기존의 스파셜 템포럴 다이너믹을 위한 모델링 방법들은 이제 모든 엣지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큰 모델을 학습하기 때문에 이것은 데이터 양이 많아질 때 현실적으로 레이턴시 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센트럴라이즈드하게 처리하는 방식이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각각의 엣지에서 디센트럴라이즈드한 데이터를 사용해서 각각의 엣지에서 학습을 하게 된다면 그 레이턴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그 솔루션으로 페더레이티드 러닝이 도입되었고, 그래서 이제 본 논문에서는 크로스 노드 페더레이티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라는 것을 제안해서 이 데이터 내의 복잡한 스파셜 템포럴 디펜던시를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이 방법으로 이 제안하는 모델은 데이터 내의 템포럴과 템포럴 피처와 스파셜 피처를 디컴포즈해서 모델링하는 방식을 택했는데, 먼저 템포럴 피처를 추출하기 위해서 이 엣지 디바이스에서의 인코더 디코더 모델을 학습하고, 스파셜 디펜던시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중앙 서버에서의 그 GNN 모델을 학습하는 방식으로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모델링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컨트리뷰션을 요약하고 넘어가면, 본 논문은 여러 개의 노드 간의 복잡한 스파셜 템포럴 관계를 잘 모델링하기 위해서 GNN 베이스드 페더레이티드 러닝 아키텍처를 제안했고, 각 엣지 디바이스에서 로컬한 템포럴 다이나믹을 이제 모델링하기 위해서 로컬 템포럴 다이나믹스와 스파셜한 정보들을 디컴포즈하여 모델링하는 방법을 도입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하이 커뮤니케이션 코스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알터네이티브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추가적인 기법을 사용해서 이 스플릿 러닝, 그러니까 모델을 분리해서 하는 학습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제안하는 방법이 실제 트래픽 예측 문제에서 효과적임을 보이기 위해서 실험해서 우수한 성능을 증명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배경 지식으로 본 논문에서는 페더레이티드 러닝과 스플릿 러닝 이 두 가지 아키텍처를 모두 사용했는데, 이 두 가지가 약간 비슷하면서도 다른 특징을 가져서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 페더레이티드 러닝은 이미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것 같고, 그 스플릿 러닝은 이제 이 페더레이티드 러닝 이후에 등장한 개념으로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모두 디스트리뷰티드 머신러닝 어프로치이고, 그 다수의 클라이언트가 모델을 디센트럴라이즈드하게 학습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로우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근데 차이점으로는 페더레이티드 러닝은 각 클라이언트들이 그 컴플리트한 모델 전체 모델을 가지고 그리고 그들의 로컬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그 장점으로는 완전히 병렬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효율적이라는 점이고, 그리고 단점은 클라이언트들이 모델 전체를 가지고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리소스가 충분하지 않은 환경에서는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제 스플릿 러닝은 페더레이티드 러닝과 다르게 클라이언트가 전체 모델을 가지고 학습하는 게 아니고, 그 전체 모델을 쪼개서 조금 더 작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이 모델의 쉘로우한 부분을 가지고 로컬 데이터로 학습을 하고, 모델의 딥한 부분은 서버의 몫으로 돌려서 분리하여 학습을 하는 방법이고, 이것의 장점으로는 리소스가 제한된 환경에서 조금 더 나은 옵션이 될 수 있지만, 단점으로는 완전 전체 모델을 학습을 두 개로 쪼갠 것이기 때문에 학습이 시퀀셜하게 이루어져야
해서 그것에 대한 그 오버헤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플릿 러닝의 한계점이 가진 가장 큰 한계점으로 하이 커뮤니케이션 코스트가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한 방법인 이 Alternating Optimization이라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넘어가면, 스플릿 러닝의 경우 이제 모델이 서버와 클라이언트에 각각 나누어서 학습되기 때문에 딥러닝 모델에서 한 번의 학습을 수행할 때 그 포워드 프로파게이션과 백워드가 수행되는데, 그때 그 모델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통신이 총 4번이나 발생하게 되는 단점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해서 이 알터네이팅 옵티마이제이션을 도입해서, 이것은 클라이언트에 있는 모델과 서버에 있는 모델을 학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각각 모델을 번갈아 가면서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그림에서 설명하면, 이 서버에 있는 모델을 A라고 하고 클라이언트에 있는 모델을 B라고 할 때 각 트레이닝 라운드마다 모델 A의 웨이트를 먼저 처음에는 모델 A를 고정시키고, 그 다음 모델 B의 그 모델을 옵티마이징하고, 그 다음에는 모델 B의 웨이트를 픽스하고 다시 모델 A를 학습하는 방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해서 커뮤니케이션 코스트를 반절 정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지금 여기 A, B가 스플릿된 거죠, 하나의 모델이. 네, 시퀀셜하게 A 다음 B 이렇게 가야 됩니다. 지금 설명한 방식에서는 왜 시퀀셜하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 전체 원래는 A의 아웃풋이 B의 인풋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총 4번이 발생하는 건데, 한 모델을 할 때 이제 A의 웨이트를 프리즈해서 학습되지 않게 고정을 해두고 B만 학습되도록 하는 B에서는 방식. 그 A에서의 학습 결과를 받지 않고 네, 독립적으로 제일 처음에 그 A의 결과물을 받아와서 고정시켜놓고 이제 B만 학습하는 방식으로. 독립적으로 한다는 거죠, A, B를. 네. 그럼 학습 성능은 떨어지긴 하겠네요. 커뮤니케이션 줄이더라도. 실험에서 이제 이것을 썼을 때와 안 썼을 때를 하면서 보이는데, 성능에서 떨어졌던 것 같지는 않은데 실험에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이런 방법을 이제 커뮤니케이션 코스트를 줄이기 위해서 도입했고, 다음으로 이제 제안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먼저 문제 정의를 하고 넘어가면, 이 논문의 목적은 다수의 센서 네트워크에서 생성된 스파셜 템포럴 데이터에 대한 예측 문제를 풀고자 합니다. 그래프 정의에 따라서 노드셋은 센서들이 집합이 되고, 엣지는 그 센서들 간의 관계인데, 이 관계를 정의하는 방법은 노드 i와 j 간의 그 실제 물리적인 떨어져 있는 거리가 어떤 스레시홀드보다 작으면 그들 간의 엣지가 존재한다라고 정의를 했고, 그리고 노드 피처 텐서 xi는 그 노드 i 센서 i가 수집한 기록들인데, 그게 이제 m만큼의 타임 스탬프 시퀀스 데이터니까 m만큼의 타임 스텝을 가지고 있고 d 디멘전으로 생성하는 m 곱하기 d만큼의 텐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풋으로 들어가서 라벨을 예측하는 문제인데, 이 라벨은 그러면 라벨도 마찬가지로 n만큼의
미래의 타임 스텝을 예측하는 라벨을 YI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정하는 상황은 각 센서들이 서로의 데이터를 보거나 접근할 수 없다는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을 노드 서버와 노드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면 한 대의 중앙 서버와 여러 대의 노드로 이렇게 구성되어서 위 그림과 같이 통신하면서 학습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먼저 각 노드에서는 인코더, 디코더 모델이 그 노드가 수집한 로컬 데이터로부터 템퍼럴한 피처들을 학습하고 예측을 여기서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각의 노드에서 로컬하게 수행되는 과정이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서버에서는 중앙 서버 하나가 그 그래프 네트워크 모델을 구축해서 얘가 각각의 노드가 학습한 그 템퍼럴 피처들을 프로파게이션하고 그 아웃풋으로 각 그래프 네트워크 모델의 아웃풋으로 노드 임베딩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노드와 서버 간의 통신에 있어서 로우 데이터가 정손되지 않고 스매시드된 피처들이 전송되므로 개별 노드들의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보장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드 레벨에서 어떻게 템퍼럴한 피처들을 학습하는지를 보면 그 GRU 모델을 기반으로 인코더와 디코더 구조로 만든 모델인데, 먼저 순서대로 이제 설명을 하면 먼저 인코더에서 그 인풋 시퀀스를 차례대로 입력을 받아서 아웃풋으로 여기 HCI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기가 노란색이 인풋 데이터가 시퀀스 데이터가 순차적으로 인코더에 들어가고 그것으로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이 식과 같은 구조인데, 이 아웃풋 벡터를 임의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인풋 시퀀스의 이제 서머리된 표현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웃풋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 서버에게 넘어가서 서버의 인풋으로 사용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그 인코더가 이제 그 HCI를 만든 이후에 원래 일반적인 인코더 디코더 구조에서는 그 인코더의 아웃풋이 그대로 디코더로 들어가서 다시 그것을 리컨스트럭션 시키는 방식이지만 본 논문에서는 모델 예측에 있어서 스파셜한 정보를 함께 고려하기 위해서 서버의 모델 결과를 함께 받아와서 디코더에다가 집어 넣어주는 과정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버에서 학습된 노드 임베딩 값을 받아와서 여기서 컨캐트네이트 해가지고 그것을 디코더의 인풋으로 넣어주는 과정을 통해서 그 노드의 스파셜한 정보를 학습 예측에 포함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사실은 노드 임베딩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그 통신이 발생하는 건데, 그게 아까 그 시퀀셜하게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와 연결했을 때, 지금 통신이 발생하는데 왜 이게 시퀀셜하지 않은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저건 그냥 최초에 트레이닝된 모델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의미인가요? 그래서 한 번만 받으면 된다. 그러니까 순서를 기다리지 않아도. 그 트레이닝 과정에서 원래라면 이게 연결된 모델이니까 그 라운드 한 번마다 이 노드 임베딩을 받아오고 그걸 연결시키고 다시 그 에폭 한 번마다 이 과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alternating 그것을 사용하게 된다면 그 노드 임베딩 값을 제일 처음에 한 번 받아오고 그걸로 이제 인코더 계속 디코더 사용을. 모델을 학습하고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쓰는 지금 것 같습니다. 결국은 여기서 프리징 시킨다는 대상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보면은 그 3번
3번을 컨캣 할 때, 그 앞에 인코더는 계속 이제 데이터에 따라서 결과 값은 달라지는데 3번은 고정시켜 놓고 쓴다. 그런 거라는 거죠. 4번, 4번인가요? 4번이, 네, 여기가 노드 예, 예, 인베딩인 예. 거예요. 네, 걔는 항상 고정시켜 놓고 쓰는 건가요, 그러면? 네, 한 네, 번만 받아와서?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 과정으로 디코더로 이제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이 컨캣 방금 여기서 서버에서 받아온 노드 인베딩과 인코더의 아웃풋을 컨캣한 것을 이제 디코더에다 넣어서 인풋 시퀀스의 마지막 타임스탬프 값을 기준으로 그 오토 리그레시브한 방법으로 그 디코더에서 예측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y-햇을 예측하는 거고, 이 계산된 y-햇과 그라운드 트루스를 비교해가지고 로스를 계산하고, 이 로스에는 MSA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측이 로컬하게 이루어지는 게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그 서버 단으로 넘어가서 서버에서 그럼 그래프 네트워크를 어떻게 학습하는지를 보면, 스파셜한 그 특성들을 모델링하기 위해서 중앙 서버에서 그래프 네트워크 모델을 만들어서 노드 간의 관계 정보를 가지고 노드 인베딩을 만들어내는 모델입니다. 단계별로 설명하면, 우선 모델 학습을 위한 그 그래프 네트워크의 인풋은 아까 그 노드에서 만들어낸 인코더의 아웃풋 값이 이 그래프 네트워크의 인풋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서버는 각각의 노드로부터 히든 스테이트 2번, 여기서 2번이 되는데, 이것을 수집해가지고 본인 모델의 그 인풋으로 넣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인풋들을 모아서 그 그래프 모델 학습을 수행하는 단계로, 이 모델은 그 투레이어 GN 그래프 네트워크 모델로 이 레지듀얼 커넥션을 포함하고 있고, 각각의 레이어의 그 각 레이어는 이제 인풋 피처를 아래 이 식과 같이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엣지 피처, 노드 피처, 글로벌 피처를 이 레이어를 통과시키면서 학습을 시켜서 마지막 아웃풋으로 노드 인베딩 값을 아웃풋으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웃풋이 이제 다시 노드에게 보내지는 방식으로 학습이 진행됩니다. 그럼 서버 입장에서는 라운드마다 클라이언트 정보를 받아서 처리를 하네요. 시퀀셜하게. 아까와는 다르게. 맞아요. 음, 템포럴 정보를 매번 받아서 처리하는 거죠. 매번 모델이 한 번 학습할 때 이제 인풋으로 얘를 받아오고, 이 GN 모델을 반복해서 학습시키고 아웃풋을 딱 만들어내는 과정이 아닌가요? 여기서도 한 번만 받아와요. 근데 이게 그 두 가지가 특징이 달라서 그럴 것 같은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뒤에 설명이 안 나오나요? 그, 그 앞에 사실은 클라이언트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지금 이 데이터 특성을 보면 그 로드맵 정보잖아요. 그러면 스페셜한 정보는 미리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뭐 변화가 좀 있더라도. 그걸 이제 프리트레이닝 해놓고 프리징 해가지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템포럴한 정보는 계속 시시각각 변하잖아요. 걔를 프리징해서 쓰기가 어려운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 두 가지 방향을 네. 봤을 때. 그 지금 설명에서도 나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템포럴한 정보는 매번
아까 2번의 결과를 가져다가 쓰는 것처럼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그건 좀 확인은 필요하겠네요. 근데 특성을 봤을 때는 그렇게 해야 맞지 않나. 그래서 템포럴 스페셜 구분하고 서버 클라이언트 역할을 그런 식으로 나눈 게 아닌가 싶은데, 그거는 좀 뒤에 더 들어보고 마지막에 한번 같이 얘기해 보죠. 제가 이해한 바로는 네. 템퍼럴한 이 데이터라는 게 진짜 그 데이터가 그 실시간으로 막 값이 바뀌어서라기보다는 이 센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시계열 시퀀스 데이터니까 그 이만큼 윈도우만큼의 그 값이 들어가서 이걸 학습하는 것 자체가 템포럴한 패턴을 찾는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게 매번 시간 흐름에 따라서 새로 생성이 돼야 지금 그래프 네트워크에서 그 인풋을 이용해서 트레이닝을 할 거잖아요. 걔가 고정돼 있으면 지금 인풋으로 들어온 데이터가 항상 고정된다는 얘기인데. 그죠? 그 GN의 인풋이 어떻게 정의되느냐가 결국은 템포럴한 흐름에 따라 변화되는 그 결과, 피처. 여기선 로우 데이터는 아니고 그 피처는 시계열 흐름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는 그 정보를 받아서 계속 트레이닝을 해 나가는 그런 구조라면 그 시간 흐름에 따라서 계속 받아가지고 처리를 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밑에서는 클라이언트에서는 엣지에서는 지금 트레이닝 하려는 대상이 템포럴한 데이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스페셜 정보를 추가로 활용하려고 스페셜한 정보는 크게 변동은 없을 테니까 걔는 프리징 해놓고 써도 문제는 없을 테고. 근데 지금 서버에서 트레이닝 하려는 대상은 또 역시 시간 흐름에 따라 변화되는 정보가 아니겠는가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계속 새로 받아가지고 처리를 해야 될 거고. 근데 그런 게 아니면 사실 서버에서는 반복적으로 트레이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시간 변화에 따라서. 고정된 걸 그냥 쓰면 되니까 처음에. 아까 4번을 만들 때, 클라이언트로 전송했던 4번을 만들 때 트레이닝 했던 그 결과를 계속 쓰면 될 텐데, 네, 그건 좀 더 뒤에 내용 들어보고 같이 얘기해 봅시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아까 설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모델을 나누어서 학습하는 이 스플릿 러닝으로 인해서 이 서로 간의 통신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모델에서는 모델의 한 라운드마다 포워드 프로파게이션에서 이제 서버가 모든 노드들로부터 인코더의 아웃풋을 받아오고 이 서버 모델의 아웃풋을 다시 클라이언트로 보내고, 그리고 백 프로파게이션 시에는 마찬가지로 반대로 이제 그레디언트를 주고받는 과정이 총 이렇게 통신이 4번 일어나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이 주고받는 벡터의 벡터 사이즈를 모두 S라는 크기의 사이즈를 가진다고 가정할 때, 그럼 주고받는 데이터의 양이 4 곱하기 그 총 노드의 개수 곱하기 S가 돼서 매우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까 설명했던 Alternating Optimization을 도입하여 각 트레이닝 라운드마다 우선 먼저 GN 모델의 웨이트 값을 고정하고 각 노드의 인코더 디코더 모델을 일정 라운드만큼 학습시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반대로 노드의 인코더 디코더 모델을 웨이트를 고정시키고 그 GM 모델을 최적화하는 방식을 통해서 주고받아야 되는 데이터 양을 이 정도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각 노드에서 템퍼럴한 피처를 모델링 한다고 했었는데, 이제 본 논문에서는 이것을 템퍼럴한 피처를 더 잘
하기 위해서 페더레이티드 러닝 방법을 추가적으로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각 노드에 있는 인코더 디코더 모델을 연합학습 방식으로 학습시킴으로써 모든 노드들이 같은 피처 익스트랙터를 가지게 되는 효과를 가져오고, 그리고 어느 정도 조인트한 히든 스페이스를 공유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연합학습을 도입함으로써 각 노드의 모델이 특정 로컬 데이터에 의해서 오버피팅되는 것을 방지하고 더 빠른 수렴과 동시에 실험에서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복잡한 학습 과정을 정리하면 4단계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각 노드에 있는 인코더 디코더 모델을 연합학습을 통해서 이 RC 일정 라운드만큼 반복해서 모델을 학습하고, 이제 두 번째로 각 노드의 템포럴한 정보를 학습한 그 인코더의 아웃풋을 서버에게 업데이트 해주고, 세 번째로 중앙 서버에서 이제 GN 모델을 이 RS 라운드만큼 최적화하고 다시 이 결과 GN 모델의 아웃풋을 노드들에게 뿌려주는 방식으로 학습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제 실험으로 넘어가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의 성능을 보이기 위해서 트래픽 예측 문제에 대해서 실제 트래픽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데이터셋을 사용했는데, 먼저 첫 번째는 트래픽 스피드 기록으로 325개의 센서 노드로부터 이 지역에서 6개월 동안 수집한 데이터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도 207개의 센서로부터 LA에 설치되어 있는 고속도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시퀀스 길이 24개로 쪼개서 사용을 했고, 예측하는 대상은 처음에 24개 중에서 처음 12개를 가지고 그 뒤에 12개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정했습니다. 데이터의 통계는 아래 표와 같고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 센서 데이터입니다. 베이스라인을 총 5가지를 정의했는데, 우선 앞에 2개는 GRU 모델과 이 앞에 2개는 전체 데이터를 센트럴라이즈하게 모아서 하나의 큰 모델을 학습하는 센트럴라이즈드 방법이고, 이 뒤에 3개는 디센트럴라이즈드한 방법을 비교하려고 한 건데, 두 번째 방법은 제안하는 모델과 거의 다 유사한데 이 센트럴라이즈드랑 디센트럴라이즈드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방법이 성능에 있어서 어퍼 바운드 값으로 잡아서 제안하는 모델이 이 어퍼 바운드를 따라가려고 하는 기준으로 사용했습니다. 2번보다 장점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센트럴라이즈드가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실험에서 사용한 거고, 페더레이티드 러닝 자체가 특징이라는 거죠. 2번에 비해서. 환경 자체가. 네, 분산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차이. 1번은 GN을 안 쓰면 스페셜한 지금 정보를 안 쓰고도 예측이 가능한 태스크인가요? 그냥 지금 모든 태스크가 센서에 있는 트래픽 스피드? 네. 없어도 되겠네요. 그리고 3번부터 6번까지는 분산 처리하는 방법인데, 이 3번은 GRU 모델을 로컬하게 처리한 모델로 페더레이션 없이 각각의 노드가 각각 로컬 데이터만 가지고 그냥 로컬하게
예측하는 모델이고 4번은 여기다가 페더레이션을 추가한 방법, 그리고 5번은 이 페더레이티드 멀티태스크 러닝이라는 그 기법을 추가한 방법인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논문 여기를 읽어본 결과 그 원래 페더레이티드 러닝은 각각 엣지 노드가 이제 하나의 글로벌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인 반면 이 방법은 각각의 엣지 노드가 자신의 모델을 학습하면서 멀티태스크 러닝을 수행하기 위한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연결된 모든 노드 쌍에 대해서 웨이트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스파셜한 정보를 조금 학습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오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4번, 5번에서도 GN은 안 쓰네요. 네. 근데 5번은 이제 이 GN 대신에 스파셜한 정보를 학습할 수 있는 다른 비교 대상으로 이 FMTL이라는 것을 비교 대상으로 둔 것 같습니다. GN은 어떤 방식으로 러닝을 해요? GN은 그래프의 이제 이웃들을 정보를 프로파게이션 하면서 그 GRL 같은 걸 네. 안 쓰고 뭘 쓰는 거죠? GN이요? 네. GRL을 안 써요? 러닝을 위해서? GRL이랑 비슷한 내부적인 학습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냥 얘네들이 자체적으로 뭘 만든 건 아니죠. 네. 그냥 근데 일반적인. 네. 특정 뭐 어떤 GCN이나 뭐 이런 알고리즘을 썼다 이렇게는 안 나와 있고 그냥 그래프 네트워크 두 개의 레이어를 사용했다라고 되어 있어서 잘 그거는 프로파게이션 조금, 네. 기반이지 않을까요? 네. 네. 이 5가지를 제안하는 6번이랑 비교하는 실험으로 결과를 살펴보면 그 왼쪽 테이블은 각각의 모델 RMS의 모델 예측 성능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그래서 GRL 모델과 GN 모델을 합치고 그 센트럴라이즈드한 방법이 가장 어퍼 바운드로 최고의 성능을 나타냈고 그 와중에 제안하는 방법이 거의 유사하거나 조금 더 높은 성능을 따라잡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퍼 바운드를 제외하고 나머지에 비해서 두 데이터셋 모두에서 가장 작은 RMS의 값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오른쪽 테이블은 그 엣지에서의 컴퓨테이션 코스트와 커뮤니케이션 코스트를 나타낸 것으로 제안하는 모델이 여기 세 번째가 제일 좋은 예측 성능을 보이면서 엣지 디바이스에서 필요한 컴퓨테이션 코스트와 트레이닝에서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코스트 두 가지 측면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저기 FMTL도 네. 앞에 소개했던 그런 시퀀셜하게 전달받고 하는 게 아니라 프리징해서 전달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건가요? 성능이 비슷하네요. 속도가. FMTL은 뭔가 그 연합학습이랑 유사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각각의 엣지 모델에서 이제 뭔가 자기만의 태스크를 수행하는 그런 모델로 저는 이해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지금 두 번째랑 세 번째를 비교해야 되는 게 그 두 개 페어하게 비교하는 건가요? 오른쪽에 성능 시간 비교할 때? 사실 첫 저도 이 번째랑 세 번째가 아니라? 표를 완전히 설명을 이해하지 음. 못했는데 그 이 63, 727 이게 모델의 컴플렉시티를 나타내고 그 여기서 설명을 했을 때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첫 번째는 당연히 컴플렉시티가 조금 낮아서 그 RMSA 값이 성능이 좋지 않다라고 했고, 거기서 이제 컴플렉시티를 높여서 그 성능을 개선시키려고 했을 때, 이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이동할 때는 그 코스트나 이런 코스트들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는 반면에, 얘는 거의 유사한 정도 수준으로 제일 낮은 성능을 도달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음. 얼터네이팅 트레이닝 방법의 효과를 확인해 보고 싶었는데 그 뒤에 나오네요. 그죠? 뒤에 설명해 주세요. 아, 네. 그래서 이제 논문에서 사용한 alternating 트레이닝 방법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플레이션 스터디로 실험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베이스라인은 그 센트럴라이즈드하게 학습한 모델과, 그리고 두 번째로 SL은 그 얼터네이팅 없이 그냥 스플릿 러닝을 한 것이고, 여기다가 페더레이티드 러닝을 추가한 것, 그리고 제한하는 얼터네이팅을 했을 때, 페더레이션이 있을 때 없을 때를 해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줄이 이제 제한하는 방법이고, 이 표랑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얻은 결론은 얼터네이팅 트레이닝 없이 이제 조인트 트레이닝을 동시에 한 경우에는 낮은 예측 성능과 높은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발생했고, 제한하는 방법이 정확도와 커뮤니케이션 코스트 측면 모두에서 제일 옵티멀한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지금 얼터네이팅 트레이닝 했을 때가 커뮤니케이션 코스트가 스플릿 러닝보다 더 큰 거 아니에요? 왼쪽은? 네. 그러네요. 어떻게 커질 수가 있죠? 저 스플릿 러닝은 시퀀셜하게 아까처럼 프로파게이션 정보를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이런 구조가 아니지 않아요? 완전히 병렬로 처리하는 건 아니에요? 스플릿 러닝이 시퀀셜하게 하는 거라고 설명을 돼 하기는 있어요? 했는데, 음. 네. 그럼 좀 이상하네요, 그거. 네. 네,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해요. 네. 네, 넘어가죠. 실험을 넘어가서 정리하면, 이제 제안하는 방법은 크로스 노드 페더레이티드 러닝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라는 모델 구조를 제안했고, 이것은 이제 스파셜 템포럴 정보를 모두 담고 있는 데이터에서 노드 사이드에서는 템포럴 피처를 학습하고 서버 사이드에서는 스파셜 피처를 학습하는 방식으로 디커플링하는 방법이고, 이제 스플릿 러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얼터네이팅 옵티마이제이션을 도입했다고 하고,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를 페더레이션 한 환경에서 처리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트래픽 플로우 프레딕션 태스크에 대해서 두 가지 리얼월드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실험해서 다양한 베이스라인에 비해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미래 퓨처워크로서 더 큰 라지 스케일 그래프에 대해서 적용하기 위해 샘플링 기법을 사용하는 기존 GNN 모델을 적용하는 것, 그리고 페더레이티드 러닝을 강화하기 위해서 더 기존의 다양한 프라이버시 프리저빙 방법들을 적용하는 것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그 인코더, 디코더 구조에서 디코더의 인풋으로 들어가는 게 뭐가 들어가나요? 인풋으로 음, 여기 인풋으로 마찬가지로 인풋 시퀀스를 기반으로 이제 생성을 재생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인풋 시퀀스로는 이 라스트 프레임이 들어가고 인풋 시퀀스의 맨 마지막 그 프레임을 기반으로 자기 자신을 계속 재생성하는 방식이고 여기서 히든 스테이트로 이 아까 받아온 콘캣한 걔네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그 그래프 임베딩이 더해지는 거는 그 디코더에서 나온 아웃풋에서 더해져서 서버로 전송이 되는 거죠. 그래프 임베딩 서버에서 받아온 이 그래프 임베딩 값이요. 네, 네네. 그거랑 이제 인코더의 아웃풋을 콘캣해서 디코더에서 네. 히든 스테이트로 사용합니다. 이게 그리고 인코더의 그것을 아웃풋, 통한, 네. 이게 인코더의 아웃풋, 얘가 그 서버 모델의 아웃풋을 콘캣해서 히든 스테이트로 사용하고 얘가 인풋으로 음, 네. 이제 그리고 Y를 그게 예측합니다. 서버로 전송된다는 말씀이시죠? 이 결과요? 근데 그 아까, 네. 이 결과는 서버로 전송되는 건 아니고 이제 예측의 목적 여기서 예측하는 거고 서버로 전송되는 거는 인코더의 아웃풋이 전송됩니다. 아, 네. 인코더의 그리고 아까 아웃풋. 이해가 안 됐던 게, 그, 그, 시퀀셜한 거에 그 순서가 두 번에서 네 번에서 두 번으로 줄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과정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원래는 이렇게 모델이 두 개로 쪼개져 있으니까 코드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인코더의 아웃풋이 여기 GN 모델로 넘어가고 GN 모델의 아웃풋이 디코더의 인풋으로 넘어가서 코드에서 이렇게 두 번 발생하게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백 프로파게이션에서는 이 각각의 모델의 그레디언트 그러니까 GN 모델에서는 그 아웃풋이 노드 임베딩이니까 그것에 대한 그레디언트 값을 여기서 여기로 넘겨주고 그리고 이 히든 스테이트의 그레디언트도 마찬가지로 넘겨주고 이렇게 나눠서 그 로스를 계산할 때 이제 얘의 아웃풋을 이 모델을 연결해서 보면 원래 그 알터네이팅 없이 할 때 이게 알터네이팅 없이 할 때의 그 학습 과정 필요한 그 전송이 총 4개라는 건데 처음에 인코더의 아웃풋을 여기다 포워드는 이해가 되죠? 네. 네. 백워드에서는 이제 아웃풋을 기반으로 로스를 계산해야 되니까 그 인코더의 아웃풋인 히든 스테이트에 대한 그레디언트 그 히든 스테이트는 결국 이 클라이언트에서 학습해야 되는 그거잖아요. 히든 스테이트에 대한 값을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준다는 거죠, 클라이언트에 대한. 네, 이제 최종 그 결과가 네, 클라이언트에서 히든 스테이트를 학습하는 그 과정을 담고 있기 때문에 즉 GN 모델의 아웃풋으로 계산된 로스를
로스로 이 그레디언트 값을 클라이언트에게 넘겨주는 과정이고 로드 마찬가지로 인베딩은 고정, 네, 로드 인베딩은 아웃 고정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근데 이때는 이거는 이제 뭔가 고정하는 게 아니라 그 알터네이팅 없이 하는 거니까 서로의 아웃풋이 서로의 인풋이 되는 과정에서 로스를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레디언트 또한 그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로스 펑션이 그 두 가지가 공유되나요? 그건 아니죠. 서버랑 클라이언트랑 각각의 로스 펑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음, 그 로스 펑션 원래 이 모델이 하나의 예측을 수행하는 하나의 모델을 쪼개 놓은 거기 때문에 로스 펑션은 하나로 그 MSE 디코더에서 예측한 예측값과 그라운드 트루스를 비교한 MSE 값이 로스로 쓰고 그래서 로스 펑션은 하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예측. 그러니까 이 서버랑 클라이언트에 분리된 이 GN과 인코더 디코더 모델이 번갈아 가면서 프리징을 하면서 파인 튜닝을 하는 게 맞나요? 알터네이팅을 적용하면 번갈아 가면서 프리징 시키고 자기가 가진 그 모델만 개념과 맞는 거죠. 네네. 근데 그러면은 그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로컬로 이렇게 트레이닝을 한 후에 이 히든 스테이트만 전송할 게 아니라 이 클라이언트의 모델을 그냥 그 페더레이션 하면은 더 성능이 좋아지지 않나요? 그런 시도는 없나요? 그 제가 클라이언트의 모델을 페더레이션 하는 게 네, 무슨 그러니까 모델 클라이언트를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에서는 이제 서버에서 고정된 모델 부분을 가져와서 이제 클라이언트 부분만 학습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서버로 히든 스테이트만 그러니까 그 데이터 트랜스포 데이터만 할 게 아니라 또 페더레이션을 해줄 수 있지 않나요? 그 페더레이션이 인코더 디코더 모델에 대해서는 페더레이션을 수행하는 합니다. 아, 하나요? 여기 그러면 네. 인코더 디코더 모델 노드에 있는 인코더 디코더 모델은 이 페더레이션을 통해서 학습한다. 아, 그러면은 서버로 전송하는 게 그 히든 스테이트라고 하는 그 트랜스폼된 데이터와 그 모델 정보를 둘 다 전송을 하는 건가요? 모델의 웨이트 정보.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어요? 네, 수고 많았습니다. 마칠게요. 감사합니다.